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죽기 전에 딱 한 번은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인생을 글로 쓰면 대하 장편 소설이 나올 거야 하며 너스레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늘 생각만 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큰 사고를 겪게 되면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부디 끝까지 듣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는 가난한 집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짙었기에 저와 첫째 언니는 공부보다는 돈을 버는 일을 해야 했었죠. 아주 어릴 때부터 신문도 팔고 공장도 다녔고요. 그러다가 저는 18살의 나이에 남편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빛이 난다고 해야 할지 아님 한눈에 반했다고 해야 할지 그 사람은 꼭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겼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느낌이 맞았다는 게 문제였죠. 그는 한마디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귀한 집 도련님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어린 나이에 현실적인 걸 따졌겠어요? 오히려 운명이라 생각했죠. 우린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약속했을 정도로 무모했습니다. 부모님이 허락 절대로 안 해주실 거라며. 허락? 그런 거 안 해주면 우리 둘이서 살면 그만이야.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난 너 없으면 못 살고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무서울 것도 아쉬운 것도 없는 어린 나이 하나만 믿고 우린 결혼을 하겠다고 했죠. 그 당시 제 나이는 20살, 남편은 28살이었고요. 당연히 남편 집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반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협박에 가까웠죠. 때문에 남편은 극단적인 방법을 이용했는데 그게 바로 거짓 임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임신을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허락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시어머니를 자극하는 결과만 나왔죠. 새파랗게 어린 게 몸이나 굴려서 내 아들이랑 엮여볼 생각인데 어림없어. 임신? 기가 차서. 어머님, 저 정말 잘할게요. 진짜 이 사람 사랑해요. 사랑? 너 같은 저질 쓰레기 같은 여자랑 내 아들이 가당키나 한 것 같아? 구질구질한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팔자 바꾸려는 너 같은 여자 내 남편 주변에도 많았어. 그것들 한다는 소리가 하나같이 사랑 타령이더니 그년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해줄까? 아님 보여줄까? 저는 무서워서 고개만 숙였고 남편이 나서서 설득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러자고 했어. 그러니까 허락만 해줘.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빠랑 만난 그런 여자들이랑은 달라. 정말이야. 좋은 사람? 아들, 좋은 사람은 임신부터 하는 게 아니야. 못 배워먹어서 할 줄 아는 게 그런 것뿐이란다. 이게 바로 수준 차이라는 거고. 임신했다고 손 귀한 집의 손자라고 내가 허락할 줄 알았으면 그건 오산이야. 아이를 12를 더 낳아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제발 내가 좋다고. 내가 좋아서 미치겠다니까? 날 봐서라도 그냥 허락해주면 안 될까? 엄마, 진짜 내가 이렇게 빌게. 나 정말 이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해. 아들, 넌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았어. 그리고 그걸 누렸으면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하고. 행복? 그게 뭐가 도움이 되는데? 먹으면 배가 불러? 아니면 건강해지니? 결혼은 현실이야. 이렇게 어린 측기에 억지를 부린다고 될 게 아니란다. 저에게는 막말을 하면서도 남편에게는 부드럽게 타이르는 시어머니는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저는 도저히 허락해줄 것 같지 않은 분위기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약간 고민을 하다가 아예 방법을 바꾸더군요. 협박이는 협박으로 나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면?
그땐 어쩔 건데? 솔직히 우리들이 물 떠놓고 그렇게 결혼하면 그뿐이야. 그땐 어쩔 거냐고? 나 안 보고 살 수 있어? 시어머니는 픽 하고 웃었습니다. 물론 넌 우리 집의 외동아들이지. 아마도 나 역시도 널 보지 못한다면 힘들 테고. 하지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나가서 그 여자 손을 잡는다면 그렇게 해. 진심이야? 날 버린다고? 왜? 그냥 하는 말 같니? 내가 시험하는 것 같아? 아니,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도 내 성격 알지?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라는 거. 정 그렇게 그 여자를 포기 못하겠다면 너한테 들어가는 돈, 지원, 모든 걸 끊어버릴 거야. 그래도 버티겠지. 1년? 아님 3년? 어쩌면 6년? 그 정도는 얼굴만 봐도 버틸 순 있을 거야. 근데 그 뒤에도 그럴까? 그때도 행복할 것 같아? 우린 진짜 사랑이야. 난 견딜 거야. 그래. 하지만 내가 장담하마. 넌 나한테 돌아올 거야. 엄마가 응원은 하마. 부디 행복하길. 언제라도 너한텐 이 집의 문은 활짝 열릴 거라는 거 알아두렴. 필요 없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일어났고 두 눈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그렇게 집을 떠나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죠. 혹시라도 애 낳으면 봐주겠지. 좀 더 살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이게 우리 마지막 만남이라는 건 확실하니까. 넌 앞으로도 우리 집 대문을 절대로 넘지 못할 거다. 일단은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잘 손질된 까만 머리카락, 밀가루처럼 하얀 얼굴과 비릿한 미소. 저는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와 함께 그 집에서 나왔고 남편과 살림을 차렸습니다. 시작은 호기로웠죠. 소꿉놀이를 하는 것처럼 매일 웃고 떠들고 행복에 몸서리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1년, 그 다음은 현실이었죠.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에 걱정하고 집세 내는 날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정도였으니까요. 더구나 남편은 아끼고 절약하는 것도 배워야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숙이는 법도 몰랐죠. 서로 지치고 힘들다 보니 다투는 날도 많아졌어요. 더구나 시어머니의 말은 저주처럼 저희 부부를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1년이 지난 후부터는 틈만 나면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죠. 저는 진즉에 포기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못했어요. 언제나 자신이 최우선이었고 부족함 없이 키워낸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버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가끔씩 시댁에 남편이 방문을 하면 시어머니는 원 없이 돈을 쓰게 했고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기까지 했어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머리가 정말 좋았죠. 그러고는 남편이 제게 가겠다고 하면 줬던 걸 모두 도로 가져갔거든요. 그럼에도 남편은 저와 사는 걸 고집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아이를 낳으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어려운 형편에도 첫째 아이를 낳았고 3년 뒤에 다시 둘째를 낳았죠. 둘 다 아들이잖아. 이번엔 받아 주실 거야. 내가 데리고 갈게. 여보, 첫째 낳았을 때도 문도 안 열어줬잖아. 그땐 아이가 하나라서 그렇겠지. 우리 엄마는 내가 지치면 금방 돌아올 줄 알았을 거야. 근데 난 지금까지 버텼어. 무려 6년을. 둘째까지 가진 걸 아시면 마음 바꾸실 거야. 그냥 포기해. 우리끼리 열심히 살자, 응? 나 솔직히 좀 힘들어.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눈앞에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진창으로 걸어야 하는지 이해도 못하겠어.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응? 하지만 당연히 실패였습니다. 목을 꺾어야 끝이 보이던 그 커다란 대문은 제 피가 절반이나 섞인 아이들을 위해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아마도 남편은 절망했을 겁니다. 대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알기에 더욱 간절해졌겠죠.
그러니 양팔 안에 잠들어 있는 아이들이 무겁게 느껴졌을 테고 저 역시 짐처럼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두 아이와 저를 버리고 대문 안으로 도망을 쳤죠. 그게 결혼하고 8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상황이었고 남편은 연락조차 닿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너무나 어렸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나쁜 생각도 했었어요. 번갯불을 피워놓고 다 함께 죽는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 12번도 넘게 했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으면 정신이 퍼뜩 들어서 제 뺨을 몇 번이고 내리쳤습니다. 내가 미쳤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신 차릴게. 그 뒤에는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엄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20년을 일을 하니 손에 돈이 좀 쥐어졌죠. 철새처럼 집을 옮기는 게 싫어서 빛이 잘 드는 집을 한 채 사게 됐고 땅값이 오르면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죠. 물론 부자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바닥에서부터 시작했기에 저에게는 천금과도 같았고요. 심지어 아들들도 굉장히 잘 자랐습니다. 큰아들 현석이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좋은 곳에 들어가 공기업에 취업했고 작은아들 현욱이는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잘 컸고 비록 작은 회사긴 해도 꾸준하게 오래 다녔고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늘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현석아, 혹시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데리고 와. 알지? 알았어. 엄마는 또 그 소리야. 어련히 알아서 데리고 올까. 그러니까 혹시나 숨기고 그러지 말라고. 알아. 누구라도 괜찮다. 뭐 허락은 무조건 해준다. 알아. 귀에 딱지 앉을 것 같아. 큰아들 현석이가 질색하자 작은아들이 끼어들어 말했죠. 그리고 또 있잖아. 내가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때 만나라고. 엄마 걱정 마. 형이랑 나는 우리 아빠처럼은 안 그래. 두 아이 모두 남편이 저희를 버린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몇 번이고 시댁의 대문 앞에 서 있던 건 기억을 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적어도 제 아이들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두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늘 그런 말을 했던 거였고요. 그렇게 미리 교육을 했던 게 좋은 영향을 줬는지 아이들은 차례대로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석이가 데리고 온 아가씨는 평범한 집안의 둘째로 일반 회사원이었어요. 아들 말로는 아가씨의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는 바람에 집에 빚이 있어서 결혼을 망설인다고 했죠. 저는 그 빚을 제가 대신 갚아주겠다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진 몰라도 큰며느리인 제희는 제게 굉장히 잘했죠. 어머님, 오늘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제가 저녁 식사부터 쫙 다 사드릴게요. 네? 왜? 현성이랑 같이 가는 게 더 좋지 않니? 싫어요. 저는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어머님이랑 같이요. 불편하지 않으면 저희 같이 살아요. 제발요. 그래도 여긴 현욱이도 있는데 네가 불편하지 않을까? 도련님이랑도 친하니까 오히려 좋죠. 이렇게 명절에만 오는 거 너무 정없잖아요. 저를 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 방도 많고. 허락해 주실 거죠? 그래. 진짜요? 어머님 최고. 진짜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 아들만 키워서 그런지 저는 초반에 며느리한테 익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좋아한다는 건 다행이었죠. 또 시간이 흐르니 싹싹하고 애교 있는 며느리가 좋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동네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며느리 복이 있다고 저를 부러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딱 1년 뒤에 현욱이가 장가를 가게 됐죠.
동네에 무슨 모임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좀 놀라긴 했습니다. 날은 차려입는다고 입었는데 엉덩이가 보일 것 같은 짧은 치마에 귀에는 주렁주렁 귀걸이만 5개가 달려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가리긴 했지만 귀 뒤에서부터 목 아래까지 이어지는 문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정하게 물었죠. 아가씨,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 아가씨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좀 힘들긴 했어요. 혹시 여기 담배는 어디서 피울 수 있나요? 현욱이는 눈치를 주려는 듯 아가씨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눈이 반쯤 풀려서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는 담배 냄새를 온몸에 달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고아원에서 6년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현욱이에게 들은 말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자랐다고 했고요. 더구나 중졸이라고 했죠. 이 말에 가만히 듣던 큰아들 현석이가 현욱이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엄마가 아무리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결혼 반대 같은 건 안 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경우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고아는 그렇다고 치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중졸? 학력이 뭐가 중요해. 말하는 거나 행동은 좀 그래도 진짜 우직하고 의리 있는 애야. 우직하고 의리가 있어? 무슨 친구 만나냐? 너도 생각이 있으면... 그래, 요즘 시대에 담배 여자들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고. 근데 결혼 허락받으러 온 자리에서 담배를 피울 곳을 물어본다고? 그건 생각도 상식도 없는 여자라는 뜻이야. 예의는 국 끓여 먹었냐? 중졸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때 도덕은 배웠을 거 아니야? 물론 그건 나도 잘못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냥 걔는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야. 워낙 솔직하니까. 2번 솔직했다가는 아주 맞담을 피우겠네. 왜? 아주 엄마한테 불도 붙여주라고 하지? 어쨌든 난 절대 허락 못해. 그런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싫어. 형이 뭔데? 형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내가 좋다는데 왜 그래? 저는 가만히 듣다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그만해라. 아직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씩 가르치면 되는 거야. 제가 현욱이 편을 들자 큰아들은 발끈했죠. 엄마! 이번엔 실수한 거야. 엄마가 엄마 생각에 잡아먹힌 거라고. 예전에 할머니가 결혼 반대해서 엄마가 상처 입은 거 알지. 아는데 자식이 엇나가면 바로 잡아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고. 저놈이 생각 없이 데리고 왔으면 혼을 내야지. 물론 그건 큰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 과거와 그간 아이들에게 해왔던 말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제가 아이들만큼은 잘 키웠기에 정확히는 그 여자를 믿은 게 아니라 작은 아들의 선택을 믿은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 큰아들의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석이의 우려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작은 며느리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제 며느리의 문신을 보고 한마디 하셨죠. 요즘 것들은 피부가 도화지인 줄 알고 그림을 그렇게 그려. 에이, 나라에 망조가 들었지. 아가씨도 그런 거 좀 가리든가. 그러고 다니면 애들이 보고 따라해. 그러자 제 며느리는 오히려 어깨를 가며 그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도화지에 그림 그릴 때 1cm라도 보탰어요? 문신하면 나라가 망합니까? 그리고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건데 왜 가려요? 따라하든 뭘 하든 그건 그쪽 선택이고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 거는 거나 애들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그러다가 칼 맞아. 이 어린 년이 어디서? 그래, 나 어린 년이다. 그럼 넌 늙은 놈이니? 아주 미쳤군. 머리가 돌았어. 어른한테 감히. 어른?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씨발라 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객관적으로 봐도 작은 며느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행도 거칠어서 동네 사람들과 싸우기도 많이 했고 제 앞에서도 가감없이 드러냈죠. 결국 이후 신혼집을 마련할 자금이 없어 저희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큰아들 내외와도 많이 부딪혔고요. 옷차림부터 흡연 문제로 아파트 사람들과 갈등도 있었죠. 문제는 그게 사이가 좋던 현욱이와 현석이의 형제 싸움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너희 둘까지 왜 그래? 현욱이 너 형한테 잘못했다고 해. 형이 먼저 마누라 간수 잘하라는 식으로 했다고. 어디서 이상한 소문이나 듣고 와서 앞뒤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화를 내지. 현석이 너도 동생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좋게 말하면 될 거 왜 언성부터 높여? 엄마, 그럼 내가 형으로 그 정도 말도 못해? 집안 망신이야 이건. 내가 옛말 같은 거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틀린 말 하나 없어.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딱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 작은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만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이 동네 사람들 입을 통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석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에게 그런 소문이 나지 않게 단속하라고 했다가 싸움이 났다고 했죠. 결국 그렇게 몇 번이나 다투더니 큰아들 내외가 다시 분가를 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로서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따로 사는 거야 뭐 이전부터 그렇게 해서 상관은 없었지만 아이들 사이가 나빠진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며느리가 미워졌죠. 저도 모르게 애교도 많고 싹싹한 큰 며느리에게 좀 더 정이 가기도 했고요.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걸 확인하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로지 제 말동무를 해주려고 했죠. 현석 씨한테 들었는데 올케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인 친구 통해서 들었다고 해요. 어머님도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누구? 작은 애 말하는 거니? 지민이? 네. 차라리 처음부터 결혼을 안 시켰으면 어머님도 이렇게 마음고생 안 했을 텐데. 현석 씨 이 집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술도 마시고 어머님 걱정에 잠도 잘 못 자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혹시 올케가 이상한 짓은 안 해요? 뭐 돈을 달라거나. 아니야, 그런 건 없어. 조심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저한테 이야기하셔야 해요? 제가 늘 어머님 편인 거 알죠?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대부분은 전화로 큰며느리인 제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작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날에는 제 친구들 이야기도 했죠. 그런 이야기가 쌓이다 보니 몇 번은 불만을 섞어서 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저 스스로가 너무나 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뭐라고 꼬집어서 표현하긴 힘든데 추하게 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며느리를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그 아이에게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기에 그 아이 입장에서도 놀랐겠죠. 짧은 치마부터 담배 피우는 것, 남자들과 서슴없이 동네를 활보하는 것까지 모두요.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가 한참 생각하다가 저를 똑바로 보고 물었습니다. 왜 이제까지 말을 안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려 고민하다가 생각을 바꿔 그 아이 방식으로 솔직하게 말했죠. 멋진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그랬다. 다 이해하고 다 품어주는 그런 시어머니 되려고. 그럼 이제 멋진 시어머니 되기 싫다 이 뜻인가요? 아니, 멋진 거 말고 바른 시어머니가 되려고. 잔소리로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만 네가 만약에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바꾼다면 난 다시 멋진 시어머니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저는 담배 끊을 생각도 없고 옷차림도 이게 좋은데요? 그리고 남자들은 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이니까요. 제겐 남자가 아니라 가족이죠. 보통 제가 이렇게 나오면 말이 통해야 하는데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그럼 초대해라. 네? 초대요? 그래. 가족이라며. 그럼 당연히 나도 알아야지. 너희 가족들이랑 같이 보자. 헌데 그 초대로 인해서 저는 작은 며느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초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칠고 투박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더없이 솔직했어요. 모두가 고아원에서 자랐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내몰렸는데 그때 자신들을 괴롭혔던 것은 바로 어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겉으로라도 강해 보이기 위해서 문신을 하고 담배에 손을 댔다고 하더군요. 누군가 공격하면 더 큰 공격을 하는 이유 역시 그런 거였습니다. 더구나 그걸 제지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죠. 고아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들을 동정하고 바로 수긍을 했다고 하더군요. 작은 며느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동정이거든요.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하면 다들 이해한다는 그 눈빛으로 그래, 넌 그래도 되지. 너처럼 살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수긍해버리죠. 제가 겪은 어른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기 싫어서, 아니, 관심을 받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저도 제가 왜 이러는 건진 잘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가 받고 싶어하는 관심을 줬습니다. 딸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게 적당한 관심인지 괜찮은 정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예쁘다, 곱다, 칭찬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이고 종종 잔소리도 했습니다. 물론 무뚝뚝한 며느리는 정말 끔찍하게 싫어했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좋은 시어머니인 척했던 제 스스로가 부끄러웠거든요.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한 반년 정도 지나니 작은 며느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너 긴 바지 입은 거야? 어머, 너무 예쁘네. 추워서 입은 거거든요. 어머님 좋으라고 입은 거 아니에요. 그래, 짧은 것도 예뻐. 근데 너무 짧어. 난 지민이 다리는 나만 보면 좋겠거든. 어머님, 진짜로 적응 안 되거든요? 그냥 작은 며느리라고 부르세요. 왜 이름을... 뭐 어때? 너무 예쁜 이름이잖아. 난 평생 누구 엄마, 아줌마 그러다가 할머니 소리 듣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네 이름 많이 불러주려고. 싫다고 그럴 거지? 근데 난 그럴 거야. 왜? 난 너보다 어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니까. 보통은 어이가 없어서 웃긴 했지만 딱딱했던 이전에 비하면 확실히 달라졌죠. 저는 그저 좀 더 솔직한 속마음을 전했고 어쩌면 그게 그 아이의 방식과 맞았을지도 몰라요. 늘 어린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어른들의 말에 휘둘렸다가 상처받았을 아이에게 솔직함은 단단한 마음을 열 꽤 괜찮은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제가 그간 예의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식이었었다는 걸 말입니다. 전 그저 저희 시어머니보다 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가식을 떨었던 거였죠. 큰며느리에게도 그랬고 우리 아들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그걸 깨닫자 저도 변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제 변화를 알아차린 것은 큰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좀 변하신 것 같아요. 말투도 좀 거칠어지셨고 혹시 올케한테 무리 된 건 아닌가요? 저 정말 걱정되는데. 솔직해진 거지. 그리고 난 이게 나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 하지만 어머님, 올케는 범죄를 저지른 여자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을 차마 못 드렸는데 폭행으로 소년원까지 다녀왔었어요.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래, 확실히 범죄를 저지른 건 나쁜 일이지. 그래도 난 지금의 지민이를 믿어보려고 해. 너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 생각이 바뀔 거야. 말투가 투박해서 그렇지 절대로 이상한 애는 아닌 것 같더라고. 과연 그럴까요?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죠. 너무 그렇게 감싸지는 마세요. 큰며느리는 계속 걱정을 하고 제게 주의를 주었지만 다행인 것은 사이가 소원해진 아들들은 어느새 화해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계속된 언쟁으로 제 눈치를 살폈던 작은 아들 현욱이도 점차 이전의 밝은 모습을 찾았고요. 엄마 덕분인지 지민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뭔가 사람이 이전보다 유해졌다고 해야 할지 표현하긴 어려운데 요즘에 웃는 일도 많고. 그래? 나도 그렇다. 나도 지민이 덕에 많이 웃어. 그리고 이건 확실하진 않은데 지민이 담배도 끊을 것 같아. 예전에도 실패하긴 했는데 이번엔 또 모르는 일이지. 그래도 일단은 모르는 척해. 알았어, 이 팔불출아. 얼른 회사 나가. 오늘 나 월급날이니까 고기 구워 먹자. 고기 내가 특별히 소고기를 사올게. 기대해요. 또 냉동 차돌박이 대패지? 매번 똑같은 거 사오면서 기대는. 그야 두고 보면 알겠지. 그날 저녁, 저와 작은 며느리 지민이 그리고 큰아들까지 해서 현욱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현욱이는 오지 않았죠. 분명 퇴근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연락을 받은 곳은 다름 아닌 경찰이었고 이송된 병원을 알려줘서 우린 그곳으로 뛰어갔죠. 병원에서는 사건이 뺑소니라고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제 아들은 의식조차 없었어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자마자 수술은 시작됐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오열했죠. 저 역시도 뒤로 넘어갈 것 같은 정신을 간신히 붙잡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과 손을 맞대고 수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아들은 깨어나지 못했어요.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의사도 계속 지켜보자는 말만 하더군요. 어머니, 현옥 씨 어쩌면 좋아요? 불쌍해서? 분명 다시 깨어날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니. 식물인간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무려 25%나 1년 안에 깨어난다고 말이야. 의학적으로 식물인간 상태는 심각한 뇌 손상 후 최소한의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이는 뇌의 고등 기능이 손상되어 자발적인 움직임이나 인지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비록 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절반 정도는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길어질수록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죠. 그럼에도 저희는 현욱이가 회복될 거라고 믿었어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아이였으니까 말입니다. 더구나 사고가 있고 일주일 후에 뺑소니범도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때까진 뭔가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인 지민이가 기다림에 지쳤는지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론가 자꾸만 나갔기 때문이었죠. 올케는 또 안 보이네요? 도대체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지 미치지 않고서야. 됐다. 얼마 전까진 계속 병실 지켰어. 나름 생각이 많아지겠지. 어머님은 아직도 그 여자를 믿으세요? 저는 솔직히 서방님 이렇게 된 것도 옳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자 잘못 들어오면 집에 우환이 생긴다잖아요. 그만. 제발 그만해라. 저는 큰며느리의 말에도 지민이를 믿었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정신은 깨어있을 거라며 현욱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고 이야기를 걸기도 했어요. 엄마인 저보다 현욱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고 저는 그런 지민이가 대견하다고 생각했죠. 현욱이가 늘 지민이를 말할 때 의리가 있고 우직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인지 저 역시 보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 믿음은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죠. 어머님, 저 새 인생 살 테니 앞으로는 찾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가, 시민아, 무슨 일 있는 거야? 말해봐라.
말 그대로예요. 현욱 씨 깨어나는 거 못 기다리겠다고요. 깨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아니 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 생겼어요. 아시잖아요. 저 제멋대로인 거. 나이값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는 꼴초에 생각도 없어요. 그래도 돈은 좀 여유 있는 집이라고 결혼까지 했는데 구실도 못하고 누워있는 남편?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깨어나더라도 제대로 움직이는 게 힘들다면서요. 그럼 집에 있는 돈도 다 까먹어야 할 거고 제가 왜 있겠어요? 중졸인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계산이 딱 나오는데 그래서 저 계산 끝났고 이만 털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지민아, 우리 아들이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발 이러지 마라. 저는 작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터뜨렸죠. 하지만 지민이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긁더군요. 아이 짜증나게 적당히 하시라고요. 제 말 못 알아들어요? 귀도 먹었어요? 그냥 너 혼자서 알아서 지지고 볶고 깨어나라고 기도하고 하시라고. 난 여기서 빠져줄 테니까. 며느리는 제 앞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이때 간호사들이 제지해서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뒤를 따라갔을 때 며느리는 이미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 끝내 불을 붙이지 않은 기다란 장초를 보았고 그게 계속 찜찜하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차마 알리지 못했는데 결국 들키고 말았죠. 현석이는 거의 뒤로 넘어갔습니다. 최근엔 좀 잘한다 싶었지. 내가 미쳤어. 그런 여자를 믿으려고 했다니. 엄마도 정신 차려. 그런 애들은 절대로 안 돌아와. 감히 이런 상황에서 내 동생을 버려? 내가 그 여자 죽일 거야. 현욱이 깨어나는 동시에 이혼시킬 거고. 현석아, 걔는 분명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럴 아이가 아니야. 또 장초 이야기야?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장초 버리기도 해. 그걸로 왜 의미를 부여해? 매일 1시간에 한 번씩 담배 피우는 꼴초인 거 엄마도 알잖아. 그런 여자가 한 번 안 피운 게 대수야? 엄마도 그만해. 적당히 하라고. 내 동생 누워있는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때도 안 된다 어쩐다 방해하면 나도 엄마 절대로 용서 안 해. 엄마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동생이기도 해. 그러니까 앞으로 그 여자 이야기 입 밖에 꺼내지 마. 하지만 그 일이 있고 이튿날 짐을 챙기러 다시 돌아간 집에서 보고 말았죠. 바로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어쩌면 다른 남자의 아이일지도 모르지만 그랬다면 그걸 고이 보관하고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마치 제 아들이 어느 날 보여주려는 듯 예쁜 상자에 포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때문에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지할 남편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까지 했으니 오래전에 저처럼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만은 얼른 찾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바로 집 근처에 있던 흥신소에 의뢰를 했죠. 정확히 3일 후 며느리는 발견되었고 흥신소 직원에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고 되물었죠. 그러니까 지민이가 큰아들이랑 큰며느리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업계에서도 익숙한 얼굴입니다. 사진 전송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녀석들도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거칠고 더럽게 일 처리하는 걸로 유명해요. 보니까 같은 고아원 출신이네요. 아, 저도 알아요. 아는 친구들이네요. 아세요? 질이 좋은 애들이 아닌데. 사진 속에는 제가 집까지 초대해서 밥을 먹였던 몇 명의 얼굴이 보였어요.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누구보다 진민이를 걱정하던 또 하나의 가족이었죠. 저는 흥신소를 통해서 그 친구들이 일하는 곳의 주소를 얻었고 그쪽으로 찾아갔습니다. 허나 그분들은 절대로 협조적이진 않았죠. 아줌마, 한번 얼굴 봤다고 갑자기 친한 척하면 곤란해.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고 아줌마는 아들이나 잘 봐요. 식물인간이라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돼.
지민이 그녀는 잘 지내고 있고 새 출발하려고 한다니까? 아줌마가 왜 찾아? 뭐 아들 버린 년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비아냥거리는 그 남자의 얼굴을 치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 내 가족입니다. 그년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해도 그건 아니죠. 그러자 남자가 껄껄 웃으며 말했죠. 가족? 가족 같은 소리 하네. 어이 아줌마, 우리 고아원 출신이야. 지민이도 우리도 다 가족 같은 거 없어. 부모도 죽었고 뭣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그러니까 괜히 착한 척하지 말고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열 받잖아. 아니야? 맞지? 죽이고 싶지? 이봐요. 누구나 부모는 있다가 없어져요. 고아? 고아원 출신? 그게 뭐요? 그런 말하면 내가 내 가족 찾는 거 포기할 줄 알아요? 아님 싸구려 동정받고 싶어서 일부러 강조하는 건가요? 지민이는 내 가족입니다. 내 며느리고 내 아들의 아내죠. 난 지민이 찾아야겠어요. 혼자 있게 만들 생각 없어요. 내 품에 데리고 있을 겁니다. 제 울분에 찬 목소리에 비죽이 웃고 있던 그들의 표정은 당황스럽게 바뀌더군요. 그리고는 결국에 하나둘 진실을 토해놨는데 차마 믿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절대로 다시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인물도 튀어나왔죠.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아주버님 아드님 뺑소니 했던 놈, 그놈 때문에 지민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아는 놈이었거든요. 돈만 주면 뭐든 하는 그런 악질이고 양아치 같은 놈이죠. 그 말은 제 아들의 사고가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뭐 저라도 지민이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사용한 자동차는 대포차고 그 두 개만 봐도 뭔가 수상하죠. 그놈 자수하기 전에 행적을 조사했는데 사건 일주일 전 만난 인물이 바로 그쪽 큰며느리였어요. 큰며느리? 제이요? 제이랑 뺑소니 했던 놈이랑 만났다고요? 네. 그럼 지민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큰아들 내외가 가장 의심스러웠겠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제이라는 큰며느리 지민이를 이전부터 의도적으로 괴롭혔던데 이상한 소문도 내고 다니고요. 아주머니는 뭐 들은 거 없어요? 폭력 전과가 있었다거나 뭐 근데 그건 소문은 아니고 진실. 하지만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괴롭힘 당하는 다른 친구를 구해주다가 싸움이 시작된 거죠. 지민이는 그 일에 재수없게 휘말렸고 고아였기에 모든 죄를 뒤집었었죠. 구해준 친구가 지민이를 배신하기도 했고요. 진짜 억울하게 들어간 거죠. 상관없어요. 과거니까 그런 소문 신경도 안 썼고요. 우선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는 뭐죠? 그 여자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게 좀 복잡하니까 잘 들으세요. 앞서 말했듯 처음 그들이 의심한 것은 아들 내외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뒷조사를 통해서 큰며느리인 제이에게 상당한 액수의 빚이 있었기에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죠. 공기업에 다니며 적지 않은 돈을 벌어오는 큰아들조차 감당 못할 그 빚이 만들어진 것은 충격적이게도 술집에 다니는 20대 중반의 애인 때문에 생긴 거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결혼 전부터 만남을 이어왔고 제가 갚아준 빚 역시 그 남자에게 갔다고 하더군요. 그들 중 하나가 제 앞에 사진 몇 장을 올렸고 그 안에는 제이가 한 남자의 몸에 올라타서 크게 웃고 있었죠. 일단 김제이 앞으로 있는 빚만 1억이 넘어요. 그러니 저희는 나름 가정을 했죠.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아주머니랑 지민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 이건 말이 되잖아요. 하지만 뺑소니까진 좀 의아하죠. 억지로 유산을 모두 받기 위해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일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할 순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아주머니까지 죽어야 그 계획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 부분부터 약간 이해할 수 없죠. 일단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이해했어요. 물론 아주머니도 꽤 잘 살죠. 집이나 현금 보유 확인해보니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단돈 10만 원으로도 사람 죽이는 인간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약간 애매한 것도 사실이라 더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의 시어머니가 나온 겁니다. 커피숍에서 며느리 김재희와 그 할머니가 은밀하게 만났다는 걸 알았죠. 그것도 2번이나. 그럼 제 아들은, 큰아이는 왜? 그야 큰아드님인 현석씨도 그 할머니를 만났거든요. 둘이서 같이. 하지만 그 여잔 저희가 여기 사는지도 모를 텐데. 그 할머니도 흥신소를 이용했어요. 뭐 다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이라서 그 셋이 만난 것도 알게 된 거고. 그 뒤에 지민이는 큰며느리를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저희도 뒤를 밟았고 이런 사실들도 알아내게 된 거죠. 아이 도대체 왜? 아주머니 시어머니라는 사람 조사하니까 엄청나던데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부자더라고요. 그럼 왜 이제 와서 찾으려고 했나? 그것도 이상해서 뒷조사를 했죠. 외동아들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유산입니다. 유산. 즉 그 정도 금액이면 사람 죽이고도 남겠다 할 진짜 목적이 그거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통해서 제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를 버리고 그렇게 떠난 뒤에 외국에서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재혼하여 살다가 강도를 당해 일가족이 죽게 되었다고 했죠. 그렇죠. 시어머니가 찾은 건 제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 여자의 작은 아들인 현욱이보다 현석이가 좀 더 마음에 들었을 테고요. 정말 제 아들이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아주머니 재산을 처음에 노렸다.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 정도 되니까 나쁘진 않은데 솔직히 사람까지 고용해서 죽이긴 애매하긴 하죠. 특히나 누군가를 고용한다는 건 평생 협박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감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하지만 액수가 120억 이상이면 큰아들 내외가 욕심을 내긴 충분한 금액 아닐까요? 또 그렇게 만남이 있은 후에 바로 현욱씨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김재희는 혼자서만 그 할머니와 또다시 만났죠. 그러니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요. 그럼 지민이가 지금 하려는 게 우리도 말리긴 했는데 아마도 그 2 인간들은 끝장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처럼 세상 살면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는 게 최선이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따라 며느리가 있다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먹지도 씻지도 않았는지 며느리는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깡마른 얼굴과 초점 없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저를 보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제대로 뛰지도 못해서 제가 간신히 팔목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도대체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럴 수 없어. 넌 내 가족이야. 어머님 큰아들도 엮여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나 믿고 의지했던 큰며느님도요. 전 그들을 둘 다 죽일 겁니다. 내 남편 현욱 씨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태어날 아이는 그 아이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자 며느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생각 안 해요. 부들부들 떨리는 몸, 툭 치면 쏟아질 것처럼 눈물이 가득 찬 눈동자.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전처럼 그 아이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나름대로 혼자 그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그런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내가 하마. 만약에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이 사건에 연결돼 있다면 내가 벌 제대로 주마. 그러니까 넌 이런 짓 하지 마라. 지민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넌 엄마야. 지민이를 돕던 사람들도 설득을 도왔어요. 그들 역시 지민이가 위태롭게 복수에 연연하길 원하진 않았죠. 그렇게 그 아이를 겨우 단념시키고 저는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는 동시에 추궁을 했어요. 어쩌면 너무나 무식한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현석이를 믿고 있었기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혼자 2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일을 하러 다녔을 때 현석이는 동생을 제 손으로 돌봐줬어요. 정말로 업어 키웠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였죠. 그런 현석이가 돈에 미쳐서 동생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 왜 할머니 맞는 이야기 안 했어? 왜 숨겼어? 숨긴 게 아니라 들을 가치가 없어서 그랬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고 나 역시도 그 대문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난 상관없었다고. 나 유산을 준다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 근데 난 싫다고 했고 거절했어. 정말 그게 다야. 그런데 제이가 그 여자를 따로 만났다는 거야? 난 정말 몰랐어. 아니 도대체 왜? 저는 이전에 받았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죠. 이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며 빚이 생긴 것 같아. 그랬구나. 놀라지 않아? 너 알고 있었어? 설마 했지. 하지만 몰랐다고 할 순 없겠다. 우린 임신 계획을 짰는데 피임약을 몰래 먹는 걸 알아버렸거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동생이 아니라 내가 장님이었네. 현석아. 엄마, 난 괜찮아. 이 일이 어쨌든 나 때문에 생긴 거면 내가 풀어볼게. 나한테 맡겨줘. 현석이가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녹음기를 챙기고는 소주를 사서 온몸에 향수처럼 뿌렸죠. 그리곤 입안에서도 술 냄새가 퍼지도록 가글까지 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큰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나 결심했어. 오래 고민했는데 역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 할머니한테 연락해 보려고.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설득할 때는 싫다고 하더니. 사실 나 사고 쳤어. 주식에서 선물 거래하다가 가진 돈 모두를 잃었어. 뭐? 당신 미쳤어?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해? 몰라. 유산 준다고 하잖아. 근데 현욱이가 저렇게 살아있으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마 없겠지?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죽었다면 차라리 훌훌 털어냈을 텐데. 할머니한테 연락했는데 현욱이한테도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하시더라. 식물인간인 거 알면서도. 정말 연락했어? 아니 언제?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당신은 신뢰 안 하니까.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었어. 어쩌면 좋을까? 방법 없어? 진심이야? 서방님이 죽는 걸 원해? 그게 그 아이한테도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말로는 지금 이 상황이면 내가 사람이라도 시켜서 어떻게 했을 수도 있고. 나 진짜 진지해. 깨어나지도 못하는 놈이 왜 내 유산을 반이나 가져가? 솔직히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나 말은 안 했지만 욕심 있는 놈이야. 야망이 있다고. 당신은 나 이해하지? 이런 내가 싫어? 아니, 오히려 난 너무 좋지. 평소랑 너무 달라서 좀 놀란 거야. 내가 뭐, 나 원래 이런 놈이야. 형제? 그게 뭐가 중요해. 더럽고 치사하게 사회생활하면서 난 늘 눈치만 봤어. 여기서 줄 잘 잡고 올라가고 줄도 잘 서야지. 근데 가장 짜증나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 동아줄보다 좋은 게 뭔지 알아? 탯줄. 타고나야 된다는 거지. 아들은 그런 말 이외에도 제 욕과 작은 며느리에 대한 험담, 동생인 현욱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고 돈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충분했죠.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며 며느리가 믿을 수 있게 만들더군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여보. 나만 믿어. 황금 동아줄, 아니 탯줄 잡게 해주겠다고. 내가 다 방법이 있다고. 무슨 방법으로? 이건 당신만 알고 있어. 사실은 나도 당신이랑 생각이 똑같아. 큰며느리는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모두 실토했습니다. 대부분은 지민이가 조사했던 것과 같았지만 하나 다른 것은 저희 시어머니가 큰아들만 택한 게 아니라 작은아들 내외도 부르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예상처럼 능력이나 학벌을 보고 큰아이인 현석이만 빼려고 한 게 아니었던 거였죠. 헌데 작은아들인 현욱이는 연락을 받고도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고 현석이는 예의상 나가긴 했지만 할머니의 유산 상속 조건을 듣고 거부했다고 해요. 그 조건이 다름 아닌 저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기회가 현욱이에게 넘어갈까봐 큰며느리가 사람을 시켜 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했고, 이야기를 하며 웃는 걸 들으니 악마가 따로 없었죠. 내가 그 사고 현장에서 몰래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확실히 죽은 줄 알았는데 아쉽게 됐어. 그래도 걱정 마. 식물인간이 깨어날 확률은 낮아. 조만간 포기해버릴 거야. 두고 봐. 그래도 모르잖아, 깨어나면. 당장 눈 뜨면 어쩔 거냐고. 그땐 다시 또 사람 시키면 그만이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 시할머니가 주신다는 유산 금액 모르지? 무려 200억이 넘어. 당신 아버지, 즉 시아버님이 남긴 재산이 엄청나다고. 거기다 그게 끝이야? 할머니도 나이 많잖아. 다 우리 몫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깨어나도 걱정 마. 그땐 내가 죽일 수도 있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진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힘들어도 웃으면서 맞장구를 쳐주던 현석이는 그 말과 동시에 자신의 아내를 때렸습니다. 녹음기에 고스란히 그 일에 대한 것이 담겼는데 현석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아내의 본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는 것만큼 끔찍한 일도 없었을 거고요. 곧 현석이의 연기에 속아 범행을 실토했다는 걸 알게 된 큰며느리는 자신도 연기를 했을 뿐이고 그저 장난이었다며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를 저질렀던 인물이 며느리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살인교사로 처벌하게 되는데 교사범은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고 하더군요. 즉 며느리 역시 현욱이의 생존 여부에 따라 살인 혹은 살인미수죄가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아직까지도 형이 선고되진 않았지만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죠. 물론 그게 완전히 끝이 난 건 아니었어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 아들들을 노린 시어머니가 모든 일의 화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지민이 그리고 큰아들 현석이와 시어머니의 대문 앞으로 갔어요. 저를 알아보셨는지 역시나 그 문은 열리지 않았죠. 죽은 남편도 어렸던 제 아들들도 서 있었을 그 높은 담장의 대문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 현관의 고급스러운 차인배를 바닥에 있던 돌로 부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타났죠. 많이 늙긴 했어도 관리를 해서 어색하게 팽팽한 피부와 까맣고 풍성한 흑발은 이전과 같더군요. 또 사람을 깔보는 듯 비릿한 웃음도 여전했죠. 여전히 천박하구나. 하는 짓은 상스럽고 구질구질하네. 감히 내 집에 이런 짓을 해? 이런 여자라서 내가 결혼을 뜯어말린 거지. 큰아들 현석이도 함께 온 지민이도 앞으로 나서려고 했지만 저는 그들을 막았습니다. 이전 같았다면 고개만 숙이고 있었을 저는 그 여자 앞에 고개를 치켜들었죠. 당신, 내 아이들한테 찝쩍거리지 말라고 경고하러 왔어. 감히 당신이 뭘 해줬다고 우리 아이들을 노려? 왜 숟가락을 얹어 구질구질하게? 오히려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너 같은 애 피가 반이나 섞인 애들을 받아준다는데. 아니, 하나도 안 고마워. 우리 각자 잘 살았잖아. 앞으로도 그러자고. 당신 아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 당신한테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내 아이들은 아니야. 내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돈에 휘둘려서 자기 자식 마누라 다 버린 인간으로 키운 당신 아들 재산아 신경 써. 이게 감히 내 아들 죽은 걸 입에 올려? 따지면 내가 네 시어머니야. 씨발라 먹는 소리 하고 있네. 저는 며느리가 입에 달고 살던 그 욕을 시어머니에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큰아들도 며느리도 눈이 2배는 커졌죠. 시어머니는 역시 입술까지 떨더군요. 너 뭐라고 했어? 늙어서 안 들려? 노망났어? 늙으려면 곱게 늙어. 추해. 제 말에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정말 뺨에 감각도 없고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귀에서 이명이 들릴 정도였죠.
그런데 제 며느리는 그걸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이윽고 풍성하게만 보였던 그 머리에서 가발이 들려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잡고는 더럽다는 듯 바닥에 던져버렸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서 퍼렇게 질려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죠. 앞으로 또 나 건드려봐. 그땐 이 대문을 트럭으로 확 밀어버릴 테니까. 잘 들어.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존중할 마음이 들면 그때는 할머니 노릇까진 허락해 줄게. 물론 나한테 며느리 대접은 못 받을 테지만 알았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현석이가 끼어들어 소리쳤어요. 엄마! 시끄러! 이 사람 그래도 너희 할머니야. 나한테는 기회를 준 적도 없고 나 역시 받을 생각 없지만 내가 이 사람이 싫다고 똑같은 짓을 하긴 싫어. 난 저렇게는 절대로 안 늙을 거야.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결정해. 나한테는 최악이었어도 너희한테는 다를 수 있으니 기회를 줄 거고 그게 어른이야.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 그 뒤로 시어머니의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있는지 어느 정도 할머니 노릇을 하려고는 하더군요. 매번 병원비 일체가 완납되어 있기도 했고 전문 요양사도 둘이나 붙여줬죠. 나름 정성이 통했는지 그렇게 사고 후 딱 반년이 지난 후에 작은아들은 눈을 떴습니다. 그 앞에는 저와 큰아들 그리고 어느덧 만삭의 몸이 된 며느리까지 함께 있었고요. 작은아들이 눈을 뜨고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낸 말은 이거였습니다. 이번엔 부채살이었는데 진짜야 비싼 거 샀었어. 몸의 근육도 전부 빠지고 한쪽 다리는 수술을 다시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재활에 전념하더군요.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도 아프다, 힘들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죠.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전에 예쁜 손녀가 태어났고 아빠가 된 작은 아들은 얼마 전 퇴원을 했습니다. 통원 치료를 하긴 하지만 현재는 여느 평범한 가족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잘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이혼 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긴 했지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분명 두 아들 모두가 괜찮아질 거라는 것도 알죠.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모두 제 나이쯤 되어 아이들이 장성하면 생각할 겁니다. 이제 아이들은 다 컸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느낀 것은 하나였어요. 아이들의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더라도 저는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많다는 걸 말입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거 제 또래의 사람들이라면 다 알잖아요. 오래전에도 돈으로 사람 마음에 장난을 치던 시어머니가 변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모두가 계속 배우고 느끼고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을, 또 아이들에게서는 아빠를 빼앗아간 몰지각한 시어머니였지만 제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은 유산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상처와 미움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되돌린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게 제 평생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끝으로 저희 아들의 완쾌를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